예, 반갑습니다. 성공회대학교 배성인이고요. 저도 민주노총 조합원이고요. 그 비정규직 노조 성공회대 제가 분회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조합원 동기들 뵐 때마다 상당히 설레기도 하고 뭐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 구미에서 배제국요. 아 참. 성을 바꾸던가 해야지 큰일 났습니다. 참, 요즘에 예전엔 배 씨가 그렇게 흔한 성이 아니었었는데 배 씨가 많아져가지고 참 네, 그냥 농담 한번 해봤고요. 어, 앞에 우리 부모님께서 사실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졌어요. 제가 퇴진 투쟁 막 얘기해야 되는데 미리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어, 저희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아마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연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임기가 언제까지 갈 것 같냐라고 해서 저는 3년 6개월 봤습니다. 실제. 지금도 저는 3년 6개월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짧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물론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짧아질까 길어질까 얘기를 해보는데 사실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의뢰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제기가 그거였거든요. 매주마다 서울에서는 퇴진 촛불을 합니다. 투쟁 뭐 집회도 하고. 그런데 광화문에서는 거의 똑같이 매주마다 태극기 부대하고 우익 세력들이 또 집회를 합니다. 양쪽 다 팽팽하죠, 사실은. 어느 쪽이 더 뭐 우위에 있거나 탄력을 받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양쪽 다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슈가 하나 생기면은 이제 탄력이 붙어가지고 참가자들의 느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탄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그게 아마 오늘 이제 강의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전에 촛불의 교훈을 한번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근데 그 얘기를 일단 아까 하나 하셨어요. 퇴진만 외쳤더라. 그 다음 게 부족하더라. 이제 그거였고요. 사실 뭐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의 퇴진에 대한 이유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정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네 가지로만 해봐. 내용은 많은데 그냥 크게 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뭐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 윤석열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전통과 근대와 탈근대 군주론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 인적 자원 취약한 거는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이데올로기 투쟁은 처음부터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윤석열이 강조해서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이데올로기 투쟁했었다. 정치는 실종됐죠. 근데 자기 존재감만 소위 뿜뿜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쭉 살펴봤더니 처음부터 그랬고 후보 때도 그랬고 보면은 이승만을 너무 좋아하죠. 아까 제가 전통과 근대와 탈근대라고 했는데 가부장적인 그 다음에 봉건제 형식의 군주 스타일을 상당히 선호하더라. 박정희를 너무너무나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정도의 리더가 돼야 돼. 좀 힘있게 추진해야지. 경제 성장을. 그래도 이명박 빼놓을 수가 없지. 물론 내가 집어넣었지만은 역시 나한테는 양아버지와 같은 스타일 아닌가? 근데 부족한 게 있어. 카리스마는 전두환이 짱이더라. 그래서 제가 카리스마에다가 물음표를 찍은 거는 윤석열이가 대놓고 말을 못했죠. 사실은 전두환에 대해서. 전두환은 요거 빼고는 잘했더라. 그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이가 대놓고 전두환에 대한 추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또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또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 트럼프를 만났는데 와 작년에 트럼프를 능가하는 듣보잡 대통령을 우리도 만난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거는 이런 대통령이 다시 나올까? 너무너무나 새롭죠.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성격의 스타일의 소유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자기 밑이죠. 노동자, 민중. 사실 제가 좋게 표현해가지고 뭐 대상이라고 했고 신민족 관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못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뭐 검찰, 사법부, 모든 국회의원 다 자기 밑이죠. 그러니까 부하도 아닙니다. 백성, 신하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위상을 높게 가져가려고 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저희도 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안보실장이 김성환인데 윤석열하고 동창이었단 말이죠. 근데 김건희가 날려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블랙핑크 공연이 무산돼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안보실 날려? 이 정도야? 그래서 사실은 이 비선 실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 천공이. 그리고 유승민이가 천공에 대해 계속 물어봤죠. 사실은요. 물어봤는데 윤석열이가 천공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제가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모 언론인이 네네.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최보식 뭐 예, 그분 모르시는 분이구만.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네네.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지장 스님 예예. 그렇습니다. 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 이병환요? 예. 글쎄 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네네. 뭐 하시는 분인데요?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모릅니다. 없습니까? 네네. 지난번에 네.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6월 9일인가 네네. 첫 공개 행사하실 때 네네. 윤석열 후보 바로 뒤에 따라다니던 사람 모릅니까? 제 첫 번째 공개 행사면은 이회영 이회영 그 선생 적인데 예. 그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이병환이라는. 이병환이라는 사람 네, 모릅니까? 네. 침 놓는 부산에 있는 분인데 예.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모릅니다. 모릅니까? 그분이 뭐 따라다니셨는가? 그러면 지금 역술인 중에 노병한이라는 분은 압니까? 노병환 씨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도 났지만 올려놨지만 그날 제가 자주 봅니까? 자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날 딱 한 번 우리 저 김종인 위원장하고 정가변 그때 딱 한 번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식사 갔더니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네.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뭐 저는 예. 그런 분들을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요? 글쎄 뭐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부인은 또 제 박사기 집사람- 논문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썼잖아요. 제 집사람 제 처가 쓴 그 논문은 그 뭐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바타 디지털에 이게 참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의 현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 후보자들이 TV 연설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적이죠? 참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너무 간과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냥 호기롭게 그냥 너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손바닥 왕창을 새겼겠지. 천공 그래 한 번쯤 두 번쯤 정도 역술이 만나가지고 졌겠지. 왜 대부분 다 하니까 정치인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우리가 신문을 계속 보면은 하여튼 김건희 윤석열이 등장할 때마다 그중에 3분의 1은 꼭 천공이 등장합니다. 그죠? 춘천에도 나오고 여기도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연설하는 거 강연하는 거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 직원을 다 교체해, 관료들 교체해, 입시도 바꿔. 이 사람이 진짜 핵심이구나. 모든 정책은 이 사람이 다 갖고 있더라.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천공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윤석열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게 아닌가, 아바타가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스타일이다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최근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유튜브 공안 좀 봐라. 매번 그 유튜브들하고 소통만 하고 유튜브만 보면서 현실을 갖다가 인식하고 기용하고 채용하더라. 그거는 모르죠, 우리는. 근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이가 다른 건 안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유튜브가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몸에 해롭구나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 해로움의 상징이 윤석열이가 됐더라. 그러면서 정치적 혐오를 많이 하죠. 또 혐오 정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말하기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반동적인 행태를 많이 보입니다. 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 보면은 무슨 인재개발원장부터 해가지고 정경련 부활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데는 많이 갑니다. 사실 항쟁 때 안 갔어요. 그런데 대구에 가가지고 야구 시구를 했죠. 불행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도 몇 분은 팬이겠지만은 삼성이 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죠? 사삼은 안 갔는데 야구는 시구하러 갔더니 졌더라. 안타깝게. 그리고 항상 반페미니즘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에 왜 그 실험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박대치를 뛰어넘어서 청년 여성들이 이제 절출산의 주범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가 돼버렸죠. 그때는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핵심이 청년 여성들이더라. 그 실업은 청년 여성들에게 특히 타겟팅이 돼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더라. 뭐 갈라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제가 이 정보를 작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다 공개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보안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공개돼가지고 그래서 어디 강연 갈 때마다 정말 알고 있는 그거 정보가 필요한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아무튼 이런 건 너무 흔한 일이라서 그러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라인을 계속 지금 기용하고 있더라. 그다음에 사적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흔한 거라서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헬스보차가 얘기했습니다. 미신을 믿고 있는 것 같더라. 차라리 미신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럼 싸울만 한데 미신을 안 믿다 보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하고 싸우기가 어렵죠. 우리가 미신을 믿는 박근혜를 만났지 않습니까? 우주의 기운이 혼에 담아야 되는데 또 이런 사람도 나타났으니 우리는 어떡하죠? 신의 섭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 싸움이 될 텐데 이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들은 항상 우주의 기운과 신의 섭리를 자신의 역량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보다도 앞서갈 수도 있더라. 아주 대단한 역량의 소유자들이다. 그렇게 반농담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아주 강한이죠. 엊그저께 녹취록이 공개가 돼가지고 이준석한테 욕도 하고 싸가지가 없다고 말이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딱 수준입니다. 수준. 접수하겠다, 뭐 뒤집었겠다. 욕은 기본이고 한 번도 사과한 적 없고 반말도 기본이고 아집의 화신인데다가 하여튼 몇 가지 다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 탤런트가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봤겠습니까? 그죠? 적반하장이고 핵심은 문재인만 아니면 돼. 이게 핵심이 됐죠.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문재인 때문이야. 문재인 땐 이랬다 저랬다. 똑같아요. 윤석열, 한동훈 모든 관료들 장관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 문재인 때는 더 그랬더라.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측은지심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저희들한테 더 큰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걱정하지 말랍니다. 왜? 국가는 니네 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니네들이 걱정하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백성들은 그냥 왕이 알아서 먹여주면 될 테니까 감사하게 먹기만 해. 그런 인식의 소유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통치 철학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나타났더라. 보수 세력들이 통치 철학이 이제서야 등장했다 그러는데 한국의 보수는 철학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은 자기의 이익만 있으면은 무조건 합니다. 뭐든지. 철학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이승만이 친일파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의 기반을 다지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친일파가 필요했던 거죠. 박정희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들은 통치 철학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우리가 착각했던 거예요. 한국 사회도 합리적인 보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있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철학은 없고 담론은 너무 많더라. 다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인데 하여튼 반공반복은 뭐 처음부터 노동자는 빨갱이고 무조건 법치인데 법 앞에 지배 계급만 평등하더라. 역시 자유민주주의가 최고 가치야. 그래서 노동자 민중을 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한미동맹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사실은요. 한일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미동맹이 핵심이 되는 거죠. 한일 관계는 한미동맹으로 가기 위한 매개이고 일종의 빌드업이죠. 빌드업. 그래서 한미동맹만 얘기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이 불안증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이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운 게 생겼어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걸 윤석열이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념이 최고 중요하다. 전사가 되라.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먼저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떡하죠? 걱정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무슨 말만 하면 북한 진영이랍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게 프린터가 돼가지고 이게 혹시 유출되면은 대통령실에서 누구야 제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은 아마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데 칼럼에다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거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비판은 논문을 쓰면 그 다음부터는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논문을 쓰기를 주저하고 있더라. 가능하면은 윤석열이라는 표현보다 윤석열 대통령, 뭐 정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윤석열 이렇게 저 반말하고 앉아 있으니 퇴진하라고 앉아 있으니 큰일 났다는 얘기죠. 앞으로 제가 압색당하고 조사받으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북한 악마하고 그다음에 공안몰이하고 간첩단 사건 만들고 조부몰이하고 있고 이 사건들은 앞으로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더라. 지들이 불리할 때는 계속 내세운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전체 공산주의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런 말이 어딨지? 새로운 신조를 자꾸 만들어요. 윤석열이. 혹시 저는 윤석열을 학문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자꾸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연구의 대상이지만 굳이 그냥 뭐라고 합니까? 평가 정도? 아니면 인상 비평? 이것만 하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서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지 않은데 이런 게 제일 피곤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담론을 끌어와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더라. 그래서 제가 이 발점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이거 혹시 용어 혼란 전술인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한 아마 고도의 아주 세밀한 전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자 민중을 적으로 만들라. 그래서 툭 하면은 자유를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7번 얘기했어요.
그거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설할 때마다 이번에 자유를 몇 번 외쳤지? 그거 갖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작년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윤석열이가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더라. 아, 역시 이게 맞았구나. 신의 섭리와 우주의 기운과 천공의 뭐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내공이 느껴지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 무협지로 접근하게 되면은 천공은 한 12갑자 공력, 윤석열이 6갑자의 공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수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역량을 쌓고 있지 않느냐. 너무 많은 자유를 얘기하는데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제일 중요한 거는 권력의 자유가 핵심이더라. 이 얘기고 재작년에 후보 때 했던 말의 기억을 또 더듬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적어놨는데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유는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윤석열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계속 기록에 담아놔야 된다. 사실은. 자꾸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 이게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던 본령이 아닌가. 그렇게 또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법치는 노조 탄압의 가장 강력한 도구죠. 검찰이 법치의 최전선이고 최근에는 사법부까지도 여기 동원이 되고 있더라. 가장 무서운 거는 역시 압세, 기소가 되겠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더라라는 거는 뭐 다 익히 드러난 것이고 시민사회는 사실 제가 수직적 관계라고 표현했지만은 시민사회는 투명해요. 투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실체가 없는 존재로 윤석열은 시민사회를 인식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흔해요. 윤석열이가 이걸 잘하다 보니까 똑같이 닮은 건지 그런 사람들끼리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맨날 욕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일 MBC, KBS 로비에서는 극우 유튜브들이 계속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월남전 천전 할아버지를 엎어놓고 날렸던 분이라고요? 여기 좀 보세요. 좀 보세요. 좀 보세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저 사람들. 자, 집중해 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업무 공간이에요. 여기가 업무 공간이야.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 내 말이야. 거의 매일 KBS 로비에서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서울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MBC는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건 다 익히 알려진 거고 그 사람들이 개인 페북에다 계속 글을 써대고 있죠. 언제 그만둘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자리 찾아가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 절대 이들은 물러서지 않더라. 사실은 생각보다 극우 유튜버들의 힘이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역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핵심이 이거라는 거죠. 핵심이 한미동맹이더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승만은 국부입니다. 국부. 실제 이승만 자체가 국부였어요. 본인이. 나는 왜? 자기는 양녕대군에 맞나? 안평대군인가? 아무튼 17대 손. 그리고 이승만이 화해로 망명 갈 때 양자를 영입할 때도 자기 가문에서 구했죠. 그 양반이 3일 전에 사일기 묘지 가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인수라고. 이 양반이 화해에 가가지고 자기 양분이 이승만이 죽을 때까지 모시고 있다가 사망한 다음에 화해대학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정치학을. 그리고 81년도가 80년도에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모 대학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교수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사람은 자기 양분이 이승만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연구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이기도 하고요.
이 양반 지금 90세가 넘었죠. 계속 지금 그 일을, 그러니까 유업이죠. 유를 계승해가지고 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광경,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가장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건국이 된 것이고 이승만의 건국의 원동력은 한미동맹이더라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든 거죠. 박민씨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정에 됐던 일이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동상철거 논쟁은 사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시점을 몰랐기 때문에 대응을 조금 미진하게 했던 거예요. 초창기에는요. 그 몰랐어도 사실 준비를 했었으면은 오히려 역전될 수가 있었는데 대응이 좀 미진했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미 관계, 한미 동맹만 비판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불안감이 계속 증폭시 본인이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핵심은 한미 동맹이고 한미일은 한일 관계는 한미 동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매개였더라. 라는 거죠. 해결이 안 된 거 많죠. 그런데 분리했죠. 경제 문제는 분리해가지고 그 문제만큼은 소위 말해서 대중들도 노동자들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치밀하게 접근해가지고 사실은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하고 후쿠시마 문제, 강제동원 문제 이거는 따로 별도로 사실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유령탑에 가가지고 선배를 한 거죠. 그 정도의 행태는 허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매번 윤석열이가 배달의 기수가 되어버렸습니다. 70년대에 배달의 기수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돌고 앞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딱 봤더니 뒤에는 아무도 없더라.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씨 아무도 없네. 왜냐면 뒤에 바이든도 있고 누굽니까? 하여튼 일본 수상도 있을 줄 알았더니 없더라는 거죠. 혼자서만 그냥. 왜냐면 바이든이 그랬거든요. 야, 윤석열이가 돌고 앞으로 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너 돌고 앞으로 가봐. 해서 갔는데 혼자만 가고 있더라. 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모 인사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라디오 나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걸 정리했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리더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트럼프. 권력 기반은 보수 구구에다가 검찰, 경찰, 사법, 군대. 군대 잘 봐야 됩니다. 군대를. 그 다음에 담론은 반북, 반공, 법치, 자유, 한미동맹.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민사회는 실제 보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해놨습니다. 흐리게. 왜냐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는 실체 없는 실제들아. 야당하고 노조는 반국가 세력이더라. 그리고 미국의 세계 패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동맹인데 일본을 껴서 한미 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더라. 자본이 좀 재밌습니다. 자본은 화살표 굵기가 달라요. 똑같죠. 왜? 자본은 3년 반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문재인 때나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나.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고 자본은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자본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때보다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언론도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동아일보 일부가 조선일보 일부가 윤석열을 올해 들어와서 올 초부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걸 대통령실이 감지하고 있죠. 지금. 감지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실이 조선일보를 어떻게 제어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반 정도는 윤석열 비판하면서 반 혹시 몰라서 계속 지지하는 일종의 양면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동아일보도 거기에 쫓아가고 있더라. 아주 흥미로운 지금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 핵심은 요건데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출범 초기부터 사실은 이 퇴진 운동을 했었던 거죠. 촛불이 시작됐었던 거고 불과 뭐 3개월 지나서 했으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거는 노동 탄압이고, 그다음 시민사회와의 전면전 선포했고, 시민단체 뭐 해봤자 사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대응도 안 합니다, 사실은요. 민주노총에 대해서만 계속 강력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선은 처음부터 반윤석열 전선으로 쳐졌다. 진작에 시작됐더라. 그리고 민주당 중심으로 직결하고 있더라.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존재감을 부인하고 있고, 이재명이는 범죄자이라고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 적대적 세력으로 규정해서 사실은 대립적 관계를 갖다가 지금 팽팽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반윤석열 전선을 쳐졌는데 민주당 중심으로 직결을 하고 있다. 제일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첫 번째, 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력이 안 붙을까? 우리나라 대중들이 특히 20대, 30대도 그렇고요.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불신도 매우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이 표출되냐면은 촛불을 몇 번 가봤더니 민주당이 외치는 구호가 하나도 다른 게 없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더라. 물론 이것만 원인은 아니죠. 이것만 원인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섭다는 거죠. 누가?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소부르주아지들, 중산층들이 굉장히 지금 긴박감에 걸려 있습니다. 왜? 혹시 떨어질까봐, 빈곤층으로 전락할까봐. 그때 되면은 이제 들어가겠죠. 결합할 텐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왜? 임계점이 아니더라. 지금은. 사실 본인들은 떨어지는 거 싫어하겠죠. 매번 주시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임금 인상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7년 전 촛불의 핵심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들이 스스로가 윤석열에 대해서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혹시 빈곤층으로 떨어질까 봐 너무너무나 위기감을 갖다가 맞이하고 있다, 사실은. 또 하나, 대한정치 세력이 없다라는 거죠. 왜? 똑같으면 안 되는데, 나아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앞에 서두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권만 교체했기 때문에 문제였더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합시다라고 주장했는데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오히려 대중적이지 않았고, 제가 발전을 써놨지만은 그 당시는 뭐가 핵심이었냐면은 자발적 참여, 그 다음에 N개의 참여, N개의 규모, 이런 얘기, N개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뭐냐? 그냥 누구나 똑같은 수평적 관계야. 아무나 참여해도 돼. 민주노총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다 동등해.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런 방식으로 운동이 왜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촛불을 누가 주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갇혔다는 거고, 진보 진영이 그 전부터 갇혀 있었는데 확장을 그 당시에도 못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진보 세력들, 진보 정당들, 민주노총 대중성이 없죠, 사실은. 사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출범해가지고 한 번도 대중들한테 30%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적은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대중성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죠. 구호만 있었죠, 구호만. 민주노총이 있었기 때문에 주 5일제를 만들었죠.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근무했었는데, 민주노총이 있었기 때문에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이 된 건데, 대중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민주노총만 비판합니다. 철도노조가 파업하잖아요. 아니, 태업을 하죠. 준법 투쟁하는데 대중들은 준법 투쟁도 매우 비판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누가? 민주노총이. 알려주지 않았죠. 알려줬지만은 부족했죠. 더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중들로부터 어떠한 동의와 지지를 받지 않으면은 어떠한 운동도 혁명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시대가 바뀌었죠. 20세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혁명 이론을 원인 설명할 때 이 이론을 많이 인용하는데, 사실 아직 여기까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기대는 계속 높아졌었는데 현실은 요거더라.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벌어져야만 이때 혁명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직 대중들이 소불호주의적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시점이 아니더라.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대연합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의 교훈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민주대연합이든 야권연대이든 비판적 지지론이든 간에 여전히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고 작년에 민주노총 민주노도 연구원에서 확대 간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의 3분의 2가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나왔거든요. 그게 오늘날 민주노총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민주노총 스스로가 자성을 많이 해야 되고 자기 성찰을 뼈아픈 성찰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윤석열 전선을 갖다가 치게 되면은 당연히 민주대연합 되겠죠. 그러면 비판적 지지할 것이고요. 여전히 구도는 민주주의나 반민주주의 이 구도만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민주주의 태양만 외치고 있으니까 이게 진보 정치 세력에게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MB 때 박근혜 때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대연합이 노동자에게는 파격적인데 괴멸적 타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들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한 것이지 그 현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고 내가 처해 있는 조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을 얼마든지 지지할 수가 있는데 그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 안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갖자는 얘기죠. 물론 계속 양당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양당 체제를 갖다가 타파하자는 주장이 있지만은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무당층 뭐 어떨 때는 40%까지 갑니다. 어떨 때는 10%까지 가요. 편차가 커요. 그래서 너무 유동적이다. 대중은 원래 유동적입니다. 가변적이고 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윤석열이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30%밖에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걸 알면 좋겠는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무당층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경향성도 생기죠. 무관심하거나 아예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로를 밟을 수도 있더라. 이들이 진보 정당에게 투표하거나 선택을 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너무너무나 엄혹해요. 지지난번 선거 때 심상정 후보가 6.8%가 최고치입니다. 사실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총선 때도 10몇 프로 빼고는 없습니다. 사실요. 점점 시행착오를 반복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얘기는 해야죠. 더 적나라하게 폭로를 해야만이 진보 진영이 달라질 수 있겠더라.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진보 좌파라고 쓰는데 저도 그렇게 쓰다가 다시 한번 돌아가자. 좌파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그래서 진보라는 표현만 지고 일부러 쓰고 있어요. 왜? 진보라는 담론을 민주당이 선취하고 독점했고 보수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빼야겠다는 거죠. 안 되겠다.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다시 진보라는 표현으로 그냥 단일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좀 새기자.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교훈 같습니다. 문재인은 노동 존중성을 파기했어요. 스스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청와대 앞에 가면은 수많은 조합원들이 계속 농성했습니다. 정교조, 공공운수노조, 금속
등등등등 해가지고 삼빌리우드가 계속 농성했었어요. 왜? 지 약속을 지가 안 지키니까. 파괴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노동을 배제했다는 거죠.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현수막이 떨어졌어요. 아, 다른 세상이 가능하지 않은 모양인데 큰일 났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네, 그죠? 자, 문제의 스타일이 뭐냐면 다툼과 갈등을 싫어해요. 소위 말하면 착하기만 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2019년부터 문재인이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숨게 바빴어요. 대행한 적도 없습니다. 기자도 안 만났어요. 연설도 안 했습니다. 왜 2019년도일까?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꽂혀가지고. 왜? 그게 노무현의 이유였죠. 노무현 너무 낭만적이죠. 순진하죠. 불가역적인 한국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게 노무현의 공헌이었습니다. 부시가 요구했죠. 이라크 파병하고 한미 FTA 체결하면은 내가 도와줄게. 뭘 도와주면 되겠냐? 노무현이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고 싶다. 오케이. 이라크 파병하고 한미 FTA 체결을 안 했, 그러니까 체결했죠. 부시한테 당했죠. 순진하면 안 되더라. 똑같이 했어요.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누가 정권을 잡아도 못 바꿀 거야. 불가역적일 거야. 또 착각이죠. 세상에 불가역은 없습니다. 윤석열 들어와가지고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법까지 다 바꾸고 있죠. 없어요, 그런 거요. 또 촛불에 대한 착각과 오만함이 있더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득표율이 41.08%예요. 착각이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합해한 게 51.2%면 더 많이 표 얻었어요. 누가? 보수가. 그런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걸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 경향성, 이러한 것이 오만함을 만든 거죠,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의원들을 또 목격을 했습니다. 아이고, 국힘이나 민주당이랑 차이가 별로 없구나. 국힘이 더 부패한 건 맞지만은 민주당도 부패하고 무능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하죠. 하나도 민주당이, 문재인이 촛불 때 제시한 민주적 의제를 만들지 못했더라. 사실은 죽 서서 계셨다는 것은 민주당이 권력을 넘겨줬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의제를 만들지도 못했고 실현도 못했고 오히려 파괴했기 때문에 문제였더라. 또 하나의 교훈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인식을 안 했거나 못했더라. 박근혜가 몰락한 것이지 한국의 보수가 몰락한 걸 붕괴한 게 아니더라. 착각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강점기부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10년 건너뛰고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거의 70년의 권력을 잡았던 세력이 쉽게 몰락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단단하죠. 왜 윤석열 지지율이 30% 밑에 안 떨어질까? 떨어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단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죠. 더 행태가 더 더 쇠퇴하거나 더 퇴행적이면 떨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 왜? 한국의 보수는 항상 절박함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김대중 정권은 그나마 인정했습니다. 왜?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무현은 죽어도 인정 안 했죠. 10년을 정권을 야당이 잡았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들이 절치부심한 겁니다. 안 되겠다. 정권 탈환해야지. 그래서 노무현 때 등장한 게 뉴라이트 세력이었죠. 무슨 선지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등장한 세력이 뉴라이트고 이들이 다시 등장한 거죠. 절치부심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탈환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보수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이들은 정말로 치밀하구나. 정말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권력을 탈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재인 정권 뭘 하겠습니까? 도취해가지고 앞으로 30년 더 할 거야. 치밀하지도 않았어요. 디테일도 부족했죠. 그러니까 대선 결과를 잘 읽어서 분석했으면은
이렇게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재인이 무능하다고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대안이냐? 아니죠. 그러면 윤석열이가 무능하면 민주당이 대안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는요.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더 속지 말자. 이게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번에는 단 윤석열 전선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고 흐름이죠. 거기에는 가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거니까 흐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 선언으로 하지 말고 실체를 보여주자. 뭐가? 반자군의 전선을 보여주자. 맨날 구호만 외쳤죠.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7년 전하고 다르더라. 뭐가?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 자체가 불안정해요. 다르다.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매일매일 재난이고 자연재해만 재난이 아닙니다. 정치가 실종된 것도 재난이죠. 사실은요. 게다가 새로운 위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작년에 기후정의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이번에 봄에는 이제 세종시에서 5천 명밖에 못 모였기 때문에 조금 지역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9월 23일 날 좀 더 봐야 되겠죠. 하나의 단초가 제공되는 것 같아요. 7년 전 박근혜 탄핵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이번에야말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재구조와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너무 절박하더라. 그래서 두 개의 전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더라. 진보 진영이 주도합시다. 사실은 진보 진영이 주도하는 건 맞는데 투트랙이죠. 이것도 민주노총이 주도해야죠. 진보 정당이 같이 하면 좋겠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민주노총이 인정하고 있는 진보 4개 정당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낮은 수준의 합의는 가능한데 더 많은 합의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근데 연대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좀 있으면 이제 임시대대도 하니까 선거 방침과 정치 방침 어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일단은 민주노총이 선도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윤석열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사가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에겐 이념이에요. 이념. 이데올로기 투쟁은 항상 처음부터 해왔던 건데 끊겼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라고 만든 게 뭐냐면은 산별노조 산하에 있는 연구소예요. 민주노동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다 있지 않습니까? 몇 개가. 보고서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는 기본으로 하고 이데올로기 투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 산별노조 산하의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역할입니다. 역할. 그걸 해야지 되는 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있는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인데 이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사해야 하는 게 끝나요. 역할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1년에 한 번 딱 가가지고 왜 이데올로기 안 합니까? 그걸 만드세요 좀. 그냥 끝나요 사실은요. 좀 제발 좀 합시다. 그 연구소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이데올로기 투쟁하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정책만 만들지 말고 정책은 다 만드는 거니까 그런 미시적인 정책도 만들지만은 거시적인 것도 같이 만들면 좋겠다. 이념이 중요하죠. 지역은 규모가 작게 퇴진 투쟁을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 간의 네트워킹이 잘 안 되고 있더라. 지역 알아서 조직하세요. 그냥 그걸 요구하세요. 총련명에게 요구해서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지역 간의 네트워킹, 그러니까 민주노총 조합원들 지역 본부 산별이 아니라 전체 진보 진영을 갖다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 거죠. 진보 진영이 그런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퇴진운동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사가 되자는 것은 자기 조직이 필요하고 스스로가 자기 조직과 대중 조직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역에 조직하고 할 때 변혁적 퇴진운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설득을 해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교훈을 얘기해라. 항상 선도토를 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한사회 앞으로의 정치 일정, 비전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기초한 그러한 주체를 형성하는 퇴진운동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주노총 스스로가 총연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민주노총 조합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내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뭘 해야 되지? 우리는 항상 이것도 그냥 원칙만 있는 것 같아요. 원칙을 구체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 단절됐다는 거죠. 야, 학습하고 조직하고 투쟁하자. 학습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해야죠. 분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도 하고 투쟁도 하고 조직도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하면은 귀찮고 졸려요. 그죠? 한 7분이 지금 졸고 있습니다. 왜? 지루하니까. 동영상을 몇 개 보여주면은 눈을 뜨는데 말이 많으면 졸리거든. 제가 알죠. 그게 현실이고. 그래도 학습은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성격적 방향, 그 다음에 목표는 같이 얘기를 할게요. 성격적 방향은 역시 지역이 대안이 돼야 됩니다. 지역이 대안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지역이 대안이자라는 얘기는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일종의 브랜드가 됐죠. 말만 하죠, 말만. 제발 좀 지역이 대안이 될 수 있게끔 구체화, 실체를 만들자. 지금보다 지역본부에 더 많은 상근자를 갖다가 좀 이렇게 얘기하고 더 많은 재정을 갖다 확충할 수 있게끔 하자, 좀 제발. 서울 좀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이제. 그죠? 실질적인 지역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안을 좀 만들자. 그래서 새로운 촛불도 지역으로 확대하고 심화를 해야 되는 게 이번 촛불의 성격이자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문제인데요. 대중들은 민주노총, 진보정당에 대한 관심도 저조하고 신뢰가 많지 않으니까 그들하고 계속 만나야 된다.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야죠. 소통하고 설득하고 안 되더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죠. 사실. 안 그러면 이들은 신뢰와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실요. 힘들어도 해야죠. 저는 그게 일종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운동, 노동운동을 하는 주체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하면은 노동조합 하는 의미가 반감된다. 아직도 조합주의, 경제주의를 얘기할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그다음 대중들 자발성 우리가 존중해야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발성 인정하고 급진성도 인정하되 한계점도 같이 보자. 자꾸 엔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다 존중하고 하되 그들의 요구 조건 다 수용하되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여전히 체계는 조직적인 건 필요한 거죠. 자꾸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은 사회운동, 노동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운동은 여전히 일사불란해야죠. 다만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고민거리이지 통일적인 일사불란한 접근성, 결집성 이런 건 다 존중해야 되고 기본 원칙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계급성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는 방향을 설정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면 좋겠다. 이건 제가 봐도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거국내각, 조기 대선, 임시가도정부, 개헌. 그런데 뭐 이 중에 몇 개는 불가능하지 않겠죠. 또 하나 발제문에 써놨지만은 맨 마지막에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87년도에 개헌하고 한 번도 개헌 안 했고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공화국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7공화국을 외치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그걸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토론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사실 교과서에 그렇게 써있어요. 교과서에도 이승만 제1공화국, 60년도 제2공화국, 박정희 제3공화국. 이승만이가 제1공화국이 맞나? 박정희가 공화국 맞나? 우리는 유신체제를 제4공화국이라고 인지 안 하거든요.
전두환이 제 5공화국인가? 제가 볼 때는 이건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납득이 안 돼요. 공화국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권위주의에다가 개발 독재에다가 억압적이고 공포 정치를 하고 파시적인 체제가 어떻게 공화국이 될 수 있느냐. 공화국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죠. 아마 그러면은 뭐 60년도 민주당 때 조금 60년대 박정희 때 조금, 그 다음에 김대중 때, 노무현 때, 뭐 문재인 때 이 정도면은 공화국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있을까? 조금 그런 담론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분까지죠? 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록으로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대안이죠, 대안. 사실 대안은 계속 얘기했고 그냥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특히 조합원들도 그런 얘기해요. 아, 뭐 새로운 거 없어? 만들면 좋죠. 근데 예전에 요구하고 주장하고 만들었던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유효하고 적합한데 그거 해보지도 않고 자꾸 새로운 거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예전에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실패했던 거, 지금 유효한 거, 적합한 것도 한번 해봅시다. 뭐 참여계획이든 복지국가는 다 했던 건데 돌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건 새로운 거겠죠. 기후위기 생태사회 새로운 거겠죠. 지역 다양이다 오래됐죠. 15년 넘었으니까. 그리고 탈분단 이것도 오래된 건데 중요하죠. 사회주의 전망 말 안 하잖아요. 진보정당 4개가 합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강령의 사회주의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싫다잖아요. 하자잖아요. 안 된다잖아요. 불편합니다. 대중적 요구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반자분은 가능하답니다. 반자분이 뭔데?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회주의들이라고 얘기해요. 사회주의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쓰기가 어렵답니다. 그럼 뭐든지 합의를 합시다. 합의를 해야죠. 합의는 중요하니까.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대안은 많은데 공통적인 거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견이 있는 거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그리고 합의된 거나 공통적인 건 계속 제시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대안은 충분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대중들을 만나서 설득하면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지들 질의응답 받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면 질의 잘 안 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먼저 질문하고 지목을 하는데 그것도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목하려고 하면 저 눈을 안 쳐다보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목을 할까요? 하지 마요. 아, 참. 질문이 없다는 거는 제 말이 거의 다 타당하다는 얘기겠죠. 재미는 없지만은 다 맞는 것 같아. 두 번째, 귀찮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그죠? 세 번째, 배고파,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겠죠, 그죠? 제가 금속노조 가면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금속노조 가면 금속노조 몇 분 계시지만은 제가 이제 6월달, 5월달에 단양 가가지고 한 6번 정도 다른 주제로 강연을 했었거든요.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 물어볼게요, 그냥. 그래서 이런 강연은 안 해도 되니까 지속적으로 그냥 알아서 지부에서든 뭐든지 간에 학습은 꾸준히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익히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한 것뿐이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